마찬가지로 임플란트를 시술하기 어려우신 분들의 네, 그렇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잇몸을 열고 뼈를 삭제하고 그런 과정이 동반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혈이 나고 지혈이 안 되거나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점심 감염 그 환자의 그 호스트 팩터가 얼마나 강한 상태인지도 조사해서 그런 수술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미리 조사하고 검사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그죠, 브랜드를 그죠. 쓰는 게 과연 좋은 선택일지도 궁금하긴 해요. 널리 알려진 것을 쓰는 게 좋은 이유가 임플란트가 뭐 평생 아무 문제 없이 가면 좋겠지만 중간에 어떤 이유에 있어서 머리 부분이 나사가 부러지거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호환되는 부품을 구해야 됩니다. 임플란트 회사마다 호환되는 부품이 다르고 그런 디자인이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너무 마이너한 제품보다는 어느 정도 알려진 국내 뭐 5대 브랜드 그 정도 알려진 회사를 쓰면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호환되는 부품을 찾기가 쉬워서 AS 받기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거네요. 이제 아무리 멋진 스포츠카 외제차건 간에 우리나라에서 타고 다니다 고장 나면 부품이 수급이 어려워서 못 타는 것처럼. 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는 어디 가도 부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브랜드라든지 이런 걸 택해서 타는 게 현명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제 임플란트 제품을 선택할 때는 그 정도 주의사항을 하시면 되고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시술하는 의사. 그렇죠. 의사가 실력이나 그런 매니지, 사후 관리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원장님이 잘 심으실 것 같아요. 틀니 요즘 많이 하세요? 틀니를 이제 임플란트 때문에 많이 안 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아예 없어질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 비용이 없는 분들이 하는 겁니다. 틀니는. 틀니는 국가에서 그 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보험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보험이 됩니다. 7년에 한 번씩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7년에 한 번씩? 네, 7년이 지나면 똑같은 것을 다시 똑같은 교체라는 건가요? 그죠, 교체. 처음에 하고 7년이 지나면 또 할 수 있고 처음에 할 땐 65세,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65세 이상 누구나 다 오케이. 임플란트도 65세 이상이 되면 2개까지는 보험이 돼서 그래요? 예. 2개까지 보험이 돼서 2개까지는 개인 부담금 40만 원, 약 40만 원 가량을 주고 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면 일단 65세 이상까지는 건강하게 살아야 나라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는데. 그러네요.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아직 65세가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네,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는 다 아십니다. 그렇구나. 틀니라는 것 자체가 거의 전체 틀니가 기준인가요? 틀니도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전체 틀니가 있고요. 부분 틀니가 있어요. 부분 틀니는 치아가 몇 개 살아있는 경우에 이제 하는 거가 되겠고, 전체 틀니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2가지 다 보험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물론 치아가 몇 개라도 있는 게 더 유지력도 좋고 지지력도 좋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치아는 살려서 부분 틀니를 하는 걸 더 선호하고, 이제 치아가 너무 없어서 어차피 다 빼야 된다 하면 다 빼고, 총우치, 완전 틀니로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게 완전 틀니 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이 안 계시겠네요. 이제 사실 있긴 있습니다. 아직도. 완전 틀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하고 아래가 있는데요. 위는 비교적 그 치조골이 넓기 때문에 편안합니다. 비교적. 아래는 혀가 있고 치조골이 작기 때문에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아래는 이제 비용이 좀 모자라신 그런 환자분들은 아래는 임플란트를 몇 개 심어서 틀니를 보조해서 이렇게 부분 틀니로 가고 위에는 전체 틀니로 가는 이런 컨비네이션, 이런 치료가 좀 비용이 부족하신 우리 환자분들께는 유용한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신생아, 이제 막 엄빠가 되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소아들의 치아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네. 어렸을 때 이제 보면은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치아가 없으니까 보통 이제 어떻게 관리를 좀 해주는 게 좀 뭐랄까 그 입안 세균이라든지 그 소아 치아 관리에 도움이 될까요? 이제 막 신생아 경우에는 치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잇몸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 노인분들 온틀리 하는 것처럼 잇몸만 있는데요. 그래서 치아가 아예 없기 때문에 사실 이를 닦을 필요가 없어요. 이를 닦는다는 의미는 치아가 잇몸을 뚫고 나와서 그 사이가 되게 취약해요. 치아하고 잇몸 사이. 그 부분이 되게 취약해서 그 부분을 닦는 것인데 그 부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생아 때는 이를 닦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치아 관리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토끼발처럼 아주 조금 났을 때 관리를 해야 되나요? 그죠. 이제 치아가 만 6개월이 되면 아래 2개 치아가 유치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관리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치아가 나오는 순간부터요. 치아가 나오는 순간부터. 예, 그때부터는 이제 그 틈이 그 잇몸과 치아 사이 틈 부분에 음식물이 저류되기 쉽기 때문에 물론 그때는 이제 그런 분유를 먹기 때문에 그렇죠. 우유 찌꺼기가 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칫솔로 닦을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그 젖은 거즈나 아니면은 우리 손가락에 끼워 쓰는 실리콘 칫솔이 있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문대주시면 거기 그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관리하는구나. 네네네. 그러니까 무불소, 저불소 같은 경우에 사실 약간 조금 성장한 아이들이 좀 많이 하는. 아닙니다. 무불소, 저불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불소가 우리가 성인들이 쓰는 치약은 불소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불소, 저불소를 쓰는 이유는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이제 그 가글링을 하지 못하고 다 먹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불소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부작용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불소 치약을 권장하는 그런 나이는 그 아이 스스로 이거를 뱉어낼 수 있는 나이. 스스로 뱉어낼 수 있는 나이. 즉, 만 3세 이후에. 3세 이후에? 예, 이후에 환자가 이제 우리 아이가 치약을 잘 뱉어낼 수 있을 때, 그때부터 불소 치약을 쓰는 게 좋고, 그 이전에는 무불소, 저불소를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어도 되는 치약? 이런 거 본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그게 아마 이제 이런 무불소, 저불소 치약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조카들도 어렸을 때 양치하다가 그냥 삼키더라고요. 네네네. 야, 뱉어야지 왜 삼켜? 그랬더니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삼촌? 이러더라고요. 그거는, 네. 저 어렸을 때 다 뱉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333 양치질을 하는 게 좋나요? 만 2, 3세 그 사이에는 333을 그때부터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치아가 유치열이 완성되는 시기에는 이제 음식물도 낄 수 있고 여러 가지 충치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333으로 하고 그 전에는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줄여서 한다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우리 아이의 칫솔질에서는 끝나고 나서 부모님이 한 번 더 양치가 제대로 됐는지 그런 확인하는 검사 과정이 반드시 그때 어린 나이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직접 부모님들이 육안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아이가 양치를 잘 했는지 마무리는 부모님이 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유치가 늦게 날수록 좋다고 하는 이유도 있던데. 네네네. 그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거는 좀 사실과는 일치하지 않고요. 네네. 일부 늦게 나는 경우 이제 유치가 안에서 더 광화가 많이 돼서 이 광화가 많이 된 유치는 나중에 덜 썩는다. 그런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딱히 늦게 난다고 해서 좋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또 이런 얄팍한 생각일 수도 있긴 한데 어차피 유치는 빠지잖아요. 영구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굳이 치아 관리를 안 해도 충치가 좀 먹은들 뭐 굳이 치료를 안 해도 어차피 빠져 새로 날 건데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다 빠지면 밥 못 먹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고요. 일단은 그렇게 유치에 충치가 뭐 한두 개가 빠지는 건 괜찮습니다만 일단은 너무 많이 빠지면 섭취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아이의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치아가 빠졌는데 그 자리를 방치하게 되면 옆에 치아들이 쓰러집니다. 그래서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그죠. 후속 영구치가 나올 공간이 없어지거나 부정교합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가 빠졌으면 뭐 공간 유지 장치를 한다거나 그런 관리가 필요할 정도이기 때문에 애당초 유치가 안 빠지게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성인들이 이렇게 치아 관리를 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이제 뭐 영구치가 난다든지 뭐 유아치일 경우에 치간 칫솔이라든지 치실 같은 거를 해줘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너무 하면 이렇게 치간이 벌어진다라든가 이런 걱정도 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기준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1 그래요? 유구치와 제2 유구치 사이. 어린이 치아는 모두 20개입니다. 네네. 위에 10개, 아래 10개. 네. 그래서 맨 뒤에 그 유구치가 2개가 있는데요. 네. 그 유구치가 다 나올 때, 20개의 치아가 완성됐을 때부터는 치실을 반드시 자기 전에 부모님이
아이와 함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구치 사이에 충치가 되게 잘 생기고 한 번 생기면 되게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쪽 부위는 치실을 반드시 자기 전에 한 번씩 권해드리고요. 혹 치간 칫솔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치간 칫솔은 어느 정도 공간이 벌어진 공간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치간 칫솔보다는 나머지 부분은 칫솔로 꼼꼼하게 닦아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1유구치와 제2유구치 맨 뒤에 치아와 그 다음 치아 사이 그 부분이 충치가 잘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칫솔질이 잘 되지 않아요. 치실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치실을 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전에 꼭 치실을 한번 부모님하고 같이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실란트 시술 이런 거를 또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과연 소화기에 필요한 건지 이걸 좀 궁금합니다. 먼저 실란트라는 것은 제1대구치, 즉 영구치가 처음 나오는 만 6세 그때부터 가능한 치료가 되겠고요. 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실란트 치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18세까지 제1대구치, 제2대구치에 모두 보험 적용이 되고 있고요. 만 18세까지요? 예.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거의 요거를 청소년기까지도 계속 보험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적극 권하는 치료가 되겠고요. 치료가 아니고 예방 치료가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대로 된 실란트는 영구치 충치의 이완율을 상당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하라는 거는 꼭 하실 필요가 있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성인들은 이렇게 뭐 양치하고 나서 이렇게 땡땡픽, 이게 땡땡픽. 제품명이 물총 같은 그런 치아에 물총을 쏴주잖아요. 예. 남은 미세한 음식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써도 괜찮은 걸까요?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써도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아이들은 잇몸이 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파워 조절을 통해서 좀 약하게 해서 양치질 이후에 그 물총만 하면 안 되겠고 양치질 하고 나서 나머지 찌꺼기를 제거하는 개념으로 쓰면은 뭐 크게 이상이 있을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어린이들이 그거 쓰기까지는 좀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쵸. 다만 좀 싫어할 수 추천드리기는 건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치만 잘해도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워터픽은 사실 충치보다는 잇몸 질환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제가 잇몸 질환 중년 이상에서 생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뭐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긴 하네요. 예. 그러면 이게 뭐 또 이앓이를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뭐 이런 대처법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 좋아? 이가 간질간질해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경우에는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래서 젖은 조금 차가운 그런 무언가를 물려주는 겁니다. 차가운 꺼즈라든지 무슨 말랑말랑한 고무 같은 거를 그쪽 이알이 되는 부분에 이렇게 조금씩 물고 말랑말랑 씹으면 그쪽이 간질간질해지면서 조금 통증이 완화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가 맹출될 때 그런 고통이라고 생각하시고 뭐 그냥 두어도 되지만 너무 힘들어하면 그런 말랑말랑한 걸 차갑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씹게 해주면 조금 그쪽이 통증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정 네, 요즘 많이 잘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하시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미리 하시는 분들도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성인이 돼서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교정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까? 못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나요? 뭐 할 수 있다기보다는 이제 치열이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에 해야겠죠. 본인이 멀쩡한데 교정을 하진 않습니다. 멀쩡해도 예뻐지고 싶어서 교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요. 멀쩡하다는 기준이 조금 저희가 원하는 그런 교합이 있을 수 있지만 멀쩡하다는 것은 저희가 말하는 개념에 속한 경우에는 안 해도 됩니다. 이게 가끔 미용적인 부분. 그러니까 뭐 굳이 이렇게까지 뭐 지장은 없는데. 오케이. 근데 굳이 이렇게 발치를 다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교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교정이라는 것은 그 목적이 두 가지로 크게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능이 안 좋을 때 기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고, 두 번째 심미가 안 좋을 때 하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멀쩡한데도 하는 경우는 입이 돌출이 되어 있는 경우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돌출입. 네, 돌출이 된 경우에는 치열은 어느 정도 가지런합니다만 이게 튀어나와서 그래서 이를 빼고 한다거나 이를 빼지 않고 뒤로 밀어서 인매를 교정시켜주는 그런 효과, 그런 교정 치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교정치료를 하려면 아무래도 잇몸 상태라든지 잇몸 건강이 또 중요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잇몸이 약한 사람들은 교정을 못 하게 되나요? 잇몸이 너무 안 좋아서 치아가 많이 흔들리는 경우에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치아가 뭐 빠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교정을 하긴 어렵겠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잇몸이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그런 경우에는 잇몸이 좋지 않더라도 그에 맞는 교정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교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찾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 성형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잇몸 성형도 있다고 하던데 예, 그렇죠. 원장님 혹시 요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잇몸,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과에서는 치아 부분만 모양을 바꿀 수 있다고 알고 계신데요. 잇몸 부분도 모양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잇몸이 너무 자라서 너무 내려온 경우에는 잇몸을 잘라내는 잇몸 잘라내는 성형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잇몸이 너무 올라가서 잇몸이 너무 없어진 경우에는 잇몸 이식술, 즉 자기의 잇몸을 다른 곳에서 잘라내서 이식을 하는 그런 거를 통해서 잇몸의 양을 증가시키는 그런 잇몸 성형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잇몸을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이 인접치와 잇몸 라인을 맞춰서 더욱더 심미적인 치아를 얻는 그런 잇몸 성형술이 요즘에는 많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심미적인 차원에서도 뭐 필요한 시술일 수도 있겠네요. 예, 단순히 심미적인 역할이 대부분 크고요. 물론 잘라내는 부분은 거의 100% 심미에 가깝고 잇몸을 더하는 잇몸 이식술의 경우에는 잇몸의 그런 심미적인 기능 개선뿐만 아니라 잇몸이 더 두꺼워지면 잇몸 방어 기능이 더 튼튼해져서 건강적인 기능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거는 뭐 이렇게 뭐랄까 그 연령대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연령대? 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은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그 연조직 수술, 출혈이 되기 때문에 그 출혈을 견딜 수 있다고 하면 어느 연령대에서나 다 가능한 시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아까 저희 임플란트 그 수술 전에 저희가 뭐 그 약물 드시는 거 아니고 관리 체크했던 것처럼 잇몸 성형 하시는 분들도 아까 뭐 이렇게 그렇죠. 드시는 약들은 약간 조절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아, 그렇죠. 근데 그 아까 임플란트 시술보다는 더 수술 강도가 약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뼈는 건드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강도가 약하지만 단순하게 어느 정도 약물 조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잇몸 성형은 당일 시술, 당일 퇴원인가요? 뭐 이번은 개념은 없습니다. 그냥 잠깐 누웠다 일어나면 끝나는 건가요? 예, 그냥 똑같습니다. 그냥 임플란트랑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잇몸 성형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지. 아니, 시간은 뭐 30분에서 1시간 걸릴 수 있어요. 30분에서 1시간. 보통 뭐 치과 진료하는 시간하고 그렇습니다. 거의 똑같네요.